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연세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남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제가 처음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좀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또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척추질환 단계별 맞춤 치료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께 척추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질환에 대한 치료, 다양한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환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자기의 질병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단계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강의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한번 마련해 봤는데,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예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즐겁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서 전공의와 그 다음에 임상 조교수를 이제 역임을 했고요. 그 이후에 부산에 내려와서 현재 여러 가지 학회에서 내시경 위주의 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간단한 목차를 먼저 보실게요. 첫 번째는 척추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아무래도 척추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 있으셔야지 오늘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드리는 이러한 척추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의 기본 구조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양한 척추 질환과 또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과연 그 질환의 맞춤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단계별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주사 치료, 그리고 시술 치료, 그다음에 내시경 수술 치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제를 정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머리에서부터 저 밑에 꼬리뼈까지 이렇게 그림이 있죠. 보시면은 이 척추의 모양이 우리가 흔히들 S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에서부터 등을 지나서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S라인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S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척추의 이제 뼈는 크게 경추뼈, 흉추, 그리고 요추, 천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천추 밑에 사실 또 미추라고 하는 꼬리뼈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근데 미추 쪽은 뭐 꼬리뼈 골절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거의 질환이 생기지가 않아서 사실 미추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추와 이제 흉추, 요추를 위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퇴행성 병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질환을 앓는 부위는 경추와 요추거든요. 그래서 경추뼈는 이제 목뼈잖아요. 총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요추는 이제 허리뼈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위에서 대부분의 척추 질환과 또 퇴행성 변화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추와 요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 기본 구조 요 그림은 이제 척추의 몸통과 그 다음에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나타낸 그림이죠.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를 추간, 척추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추간판이라는 구조물이 있고요. 이 추간판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는 구조죠. 이 디스크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수핵과 그 다음에 섬유륜이라는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핵은 말 그대로 핵, 수핵, 물로 된 핵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라는 거는 이 두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핵은 이제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물 성분이 많은 콜라겐 조직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 뭐 중년까지는 이 탄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의 디스크 높이도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 충격에도 잘 우리가 적응할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수액 안에 있는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탈수라고 합니다. 탈수, 물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이제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갈 수가 있게 되죠. 이 수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액을 둘러싸는
섬유륜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섬유륜은 쉽게 생각하면 타이어 껍질,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수액을 잘 보호하고 수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섬유륜이라는 아주 단단한 구조물이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가 굉장히 자동차 타이어가 굉장히 두껍고 질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는 이 두 가지 수액과 섬유륜 두 가지 구조물로 되어 있다. 이거를 좀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정상 디스크 그림과 그 오른쪽에 디스크가 파열된 그림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정상 디스크는 안에 수액이 예쁘게 있고 이 섬유륜이 타이어 껍질처럼 수액을 잘 둘러싸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 수액이 바깥으로 삐져나왔죠. 섬유륜의 한 부분이 완전히 펑크가 나서 이 펑크가 난 부위로 수액이 빠져나와서 이 뒤쪽에 있는 척수신경을 지금 심하게 누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허리도 아프면서 이 신경이 눌린 것 때문에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까지 막 저리고 당기는 그런 디스크 탈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양한 척추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가벼운 질환과 심각한 질환을 한번 좀 나눠봤는데요. 함께 보시면 가벼운 질환에는 이제 염좌, 허리 삐끗한 거 가장 흔하죠. 뭐 하루에도 몇 명씩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에 오시는데, 뭐 운동하다가 뜨끔했어요, 뭐 무거운 거 물건 들다가 허리 숙이다가 뜨끔했어요, 아니면 뭐 머리 감다가 삐끗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가벼운 질환인데 염좌라는 의학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타박상, 외상이죠. 흔한 거는 이제 교통사고, 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꽝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충격이 그대로 허리에 주로 작용을 하죠. 아니면 목에 작용을 하든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외상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 타박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압박골절 중에서도 좀 가벼운 압박골절이 따로 있거든요. 가벼운 압박골절이라고 하면은 척추체의 모양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모양이 그래도 대부분 유지가 된 상태에서 뼈에 약간 금이 가서 살짝 높이가 가라앉은 정도? 이 정도는 이제 가벼운 압박골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보조기만 사용해도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골절이 유합되면서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벼운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디스크 병변은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디스크는 가벼운 질환부터 심각한 디스크 탈출 이것까지 있는데,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것은 디스크 질환 스펙트럼 중에서 초기 병변이에요. 디스크 내장증. 그래서 디스크 그 수액이 있고 수액을 둘러싸는 섬유륜이 있는데, 그 섬유륜이 일부 찢어진 거를 우리가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 수액은 그 안에 잘 보존되어 있고 수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진 않은 상태라서 주로 이제 허리만 좀 아픈 경우죠. 엉덩이나 다리까지 증상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가벼운 질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척추 관절 통증. 요거는 이제 디스크랑은 연관이 좀 떨어지죠. 관절. 척추에는 그 5개의 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도 5개가 있고, 그리고 관절이 각 마디마다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굉장히 많은데 양쪽으로 있으니까요. 오른쪽 관절, 왼쪽 관절 이렇게 있는데, 이 디스크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관절이 약해져서 관절이 느슨해지거나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그 통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허리나 골반, 또 엉덩이까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척추 관절 통증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척추 관절 통증은 단계적 치료로 봤을 때 이제 1단계 치료 정도로 이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벼운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심각한 질환 한번 볼게요.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 파열. 두 가지 말은 비슷해요. 디스크가 이제 그 섬유륜이 찢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펑크가 난 거죠. 펑크가 작게 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크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펑크가 좀 작게 나면은 수액이 조금만 삐져나올 거고, 펑크가 크게 나면은 수액이 많은 양이 삐져나오겠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탈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 눌린 신경을 따라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막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심각한 경우에는 감각이 먹먹해져서 이 오른쪽의 병변인 경우에 왼쪽 다리는 내 다리가 맞고 내 살, 이렇게 만져보면 내 살이 같은데, 오른쪽 신경이 눌린 쪽은
다리가 감각이 막 떨어져요. 만져도 이게 내 살이 아닌 것 같고 막 나무 토막 같은 느낌?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운동신경까지 망가지면 그때는 발목이랑 발가락 힘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 왼쪽 다리는 잘 이제 움직이는데 오른쪽 다리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발목이 막 터벅터벅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신경이 많이 망가진 상태여서 이런 거는 이제 심각한 질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황색인대 비후증에 대해 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그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누른다. 그래서 이제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다 증상이 있는 걸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척수신경병증은 말 그대로 척수신경에 병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척수신경병증은 주로 경추, 목이나 아니면 흉추 등 부위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디스크 탈출이 갑자기 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목이나 등의 협착증이 심하게 오래된 상태가 되다 보면은 그 척수신경 자체가 눌리게 되면서 손상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손상이 누적되는 거예요. 손상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척수에 이제 정말 병이 들어서 양쪽 손이나 팔 그리고 아니면 양쪽 다리, 발까지도 증상을 나타내요. 그런 경우에 심한 척수신경병증인 경우는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먹먹해져서 젓가락질이나 뭐 글씨 쓰는 거 아니면 뭐 단추 채운다든지 이런 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 정도로 손이 먹먹해지고 마비가 오는 경우를 우리가 척수신경병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흉추에 척수신경병증이 생기면 이제 배꼽 아래로 증상이 올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양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걸을 때 이제 자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심한 경우는 아예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중심 잡기가 힘들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양상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척수신경병증은 좀 굉장히 좀 심한 질환이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막 수술적인 치료를 보통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색인대 골화증은 그 척추관 협착증일 때 황색인대가 두꺼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황색인대 골화증은 한 단계 더 진행된 병이에요. 그래서 황색인대가 원래 두께가 이 정도라면 이제 더 두꺼워진 게 협착증인데, 이 두꺼워져 있는 인대가 골화된다. 뼈처럼 딱딱하게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그 인대가 완전히 변성이 오래 누적이 되다 보니까 돌처럼 딱딱해져서 돌덩이가 되어서 신경을 누르는 거죠. 이거를 황색인대 골화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척수신경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척추불안정증. 요거는 가벼운 질환 쪽에 있는 척추 관절 통증이랑도 연관이 조금 있죠. 관절 통증이 이제 통증만 있고 치료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관절 자체가 이제 더욱더 퇴행성 변화라든지 병변이 심해져서 이 관절의 정상 가동 범위를 넘어서서 움직여 버리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4번과 5번 뼈가 있는데 이 관절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인대라든지 관절 막에 의해서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적절한 움직임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늘어나는 거죠.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관절이 벌어지면서, 관절이 벌어지니까 이 뼈가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협착증이 생기고 신경이 눌려서 이제 통증이 오게 되고, 이런 이제 관절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사못 유합 수술, 고정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심한 압박골절 제가 써놨는데, 가벼운 압박골절은 말씀드렸듯이 보조기 정도로만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해서 그 부러진 뼈 안에 바늘을 꽂아서 시멘트를 넣는 시술이 있거든요. 5분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그런 시술하면 되는데, 압박골절이 심해서 정상 척추체의 높이의 반 이상이 주저앉거나 이 주저앉은 뼈 때문에 그 부러진 뼈가 뒤로 밀려서 이 뒤에 있는 요 노란색 척수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뼈가 부러져서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신경이 심하게 눌리니까 이 엉덩이 다리로 또 증상이 올 수가 있죠.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라든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큰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을 꼭 하셔야 되고,
수술은 척추체 제거술이라고 해서 부러진 뼈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부러진 뼈를 다 덩어리를 끄집어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피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부러진 뼈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다가 아주 큰 인조뼈를 넣어서 주변에다가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하는 아주 큰 수술, 대학병원에서 주로 하는 수술인데 그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 두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척추 디스크 탈출증이고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흔해서 또 많은 그 어르신들이 또 혼동하기도 합니다. 외래에서 사진 찍고 이제 물어보시는 게 제가 디스크인가요? 뭐 제가 협착증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두 개는 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척추 디스크 탈출증의 호발 연령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20대 또는 40대에서 호발한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생길 수가 있어서 뭐 제 경험상으로는 고등학생들도 가끔씩 디스크가 탈출돼가지고 너무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또 60세 이상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이 이제 5, 60대 이후에 오죠. 척추 디스크 탈출증은 갑자기 큰 압력이 가해져서 그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터져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황색인대는 갑자기 두꺼워지진 않거든요. 수년, 수십 년간 자기의 평생 하던 일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들,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이 허리에 있는 그 황색인대가 서서히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꺼워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50대나 빠르면 50대 아니면 보통 60대 이후에 협착증이 심해져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성 환자분들이 더 많은 것도 맞고요. 나이가 들수록 병도 심해지고 마디도 또 늘어날 수가 있어요. 보통 초기에는 협착증이 뭐 한 마디나 뭐 두 마디 정도가 발생하지만 나이를 70세, 80세 이상 먹게 되면은 이 허리에 5개의 마디에 다 퇴행성 변화가 다 오잖아요. 그래서 잘 오지 않는 3, 4번이나 2, 3번에도 척추관 협착증이 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특징적인 증상 이거 보시면은 척추 디스크 탈출증은 갑자기 터져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증상이 갑자기 생긴다. 멀쩡히 잘 어제까지 막 축구하고 농구, 골프 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또 아니면은 뭐 장시간 뭐 컴퓨터 업무를 했어요. 아니면 비행기를 뭐 몇 시간 동안 앉은 자세가 유지가 돼서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갑자기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통증이 갑자기 생기면서 또 증상이 한쪽 다리로 주로 이렇게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에서 발바닥까지 어떤 띠가 내려오듯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 탈출인 경우에는 앉아 있으면 좀 더 심해요. 압력이 더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 있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이제 약간 디스크 탈출인 경우가 좀 많고요.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을 보면은 허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양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가 당기고 우리한 통증, 뭐 시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보행을 하면은 증상이 악화돼요. 그러니까 걸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한 200m 걷다가 쉬었다 가셔야 돼요. 버스 한 정거장을 못 걷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뭐 버스 두세 정거장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잘 걷고 다니시던 어르신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걷는 거리가 조금씩 줄어들더니만 뭐 이제는 심한 경우에는 뭐 10발자국도 못 걷고 쉬어야 된다. 앉아서 쉬어야 된다. 주변에 어디 의자 있나 없나부터 찾게 된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의학적인 증상 용어로 이제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렵죠, 용어가. 파행. 이게 깨트릴 파자의 이제 단일 행자인데 그러니까 다니는 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원인은 신경에서 온다. 그래서 신경인성 파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을 강력히 의심해 볼 수가 있죠. 치료법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척추 디스크 탈출증일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시술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은 한방향 내시경 시술 이런 것만 해도 이제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협착증은 이제 시술 치료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재발률이 좀 높아서 수개월 내에 또 다시 협착증 증상이 와서 다시 또 병원을 오는 경우가 제법 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감압 수술이나
또는 나사못을 박는 수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뭐 가벼운 질환, 또 심각한 질환, 뭐 디스크, 협착증 다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질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치료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뭐 양방향 내시경, 한방향 내시경, 뭐 바늘을 찔러서 하는 치료, 도수 치료, 약물 치료, 시술, 나서 굉장히 많아요. 치료 방법이. 그래서 이러한 많은 치료 방법 중에서 과연 지금 내가 아픈 이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가 가장 맞는 맞춤 치료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거기에 맞게끔 방향을 잡아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본격적인 강의 전에 이제 간단한 퀴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다음 과일을 깎으려고 합니다. 적당한 도구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사과가 보이죠? 아주 빨갛게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보이는데 이 과일을 깎으려고 하면은 자 1번 요게 있고요. 2번 요게 있어요. 1번은 칼이고 2번은 도끼네요. 어떤 걸로 깎으시겠어요? 여러분이시라면. 이거는 뭐 누구라도 1번이라고 답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이 슬라이드가 제가 오늘 그 1시간 동안 강의 드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사과를 깎는 칼을 준비해서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굳이 사과를 깎는데 힘들고 비싸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도끼로 깎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적절한 내 질환에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척추질환별 맞춤 치료 방법들이라고 해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왼쪽으로 갈수록 가벼운 질환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심각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 맨 끝에 보시면은 단순 척추 통증, 염좌 이런 거가 있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척추 불안정증이나 심한 압박골절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각각의 이제 적절한 치료, 맞춤 치료를 제가 한번 배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염좌나 단순 척추 통증일 때는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약물 치료죠. 먹는 약. 가장 간편하고 효과도 좋고요. 그리고 물리 치료나 도수 치료. 좀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까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디스크 내장증. 이건 섬유륜이 약간 찢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디스크 파열의 초기 단계이죠.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먼저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치료는 통증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요 꼬리뼈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이 있어요. 비수술 치료죠.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인 경우에는 가장 맞춤 치료는 이제 한방향 내시경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터져 있는 디스크만 우리가 긁어내 주면은 신경이 풀리고 병변이 사라지니까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신경 성형술이나 주사 치료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증상이 호전이 있으면은 굳이 한방향 내시경 시술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형적인 디스크 탈출일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한방향 내시경 시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맨 위에다 넣은 거죠. 그 옆에 척추관 협착증일 때 또는 목 쪽 경추 디스크 탈출증일 때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치료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제일 위에다 위치시켰고요. 협착증일 때도 시술합니다. 꼬리뼈 신경성형술이나 그리고 주사치료도 먼저 당연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먼저 해봐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개선이 되고 걷는 게 편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당연히 내시경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원인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건데 이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위에다 위치시킨 거고요. 맨 오른쪽에 이제 척추 불안정증, 심한 압박 골절일 때는 핀 박는 수술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척추 치료의 단계 이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요거는 뭐 캡처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허리가 아플 때 써먹으셔도 될 정도로 이 슬라이드는 저희 병원에 아주 크게 프린트가 되어서 벽 쪽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원 환자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에 1단계 치료부터 해서 맨 오른쪽에 5단계 치료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료가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맨 왼쪽에 보존족 치료라고 해서 약물 치료, 도수 치료, 운동 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존족 치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1차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허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병원에 오시면은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를 보고 진료를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내는 처방이 바로 이 보존족 치료죠. 저도 오늘 오전에 외래하고 왔는데 오늘 온 신한분들 많이 계셨는데 보존족 치료 제일 많이 낸 것 같아요. 일단은 약 쓰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열에 한 8명은 좋아지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2명 정도, 열에 2명 정도는 아유 선생님 약 먹고 주신 약 먹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했는데도 아직도 통증이 있어요,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사치료예요. 주사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신경주사치료랑 프롤로 주사치료가 있는데 요 차이점은 제가 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사치료까지 했는데도 아파요. 그러면은 이제 보존치료나 주사치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이제 고려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치료는 비수술, 시술이죠, 시술.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하는 거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신경성형술 또는 풍선 확장술을 합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디스크가 해결이 되고 통증이 사라지면은 또 이후에 이제 퇴원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관리하시면 돼요. 근데 시술을 했는데도 통증이 또 계속 있어요. 다시 아파요. 시술했는데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치료는 이제 내시경 시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시술은 한방향 내시경 시술이 있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내시경 시술인데 두 개를 하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고난이도 수술이라고 해서 나사못 박는 수술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치료를 다 열심히 단계적으로 했는데도 내가 일상생활이 안 되고 더 이상은 뭐 주사, 약물, 시술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나사못이 박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면담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좀 많이 아파. 그러면은 봐서 MRI까지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MRI 찍었더니만 뭐 디스크 내장증, 그러니까 MRI에서 섬유륜이 약간 찢어진 정도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디스크가 찢어져 있으면은 시술이 가장 좋은 치료니까 시술을 바로 합시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어떤 약물이나 주사치료 이런 걸 안 해봤다면 당연히 단계적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MRI에서 처음 찍었더니만 디스크 그 내장증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저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권합니다. 그래서 약 쓰고 물리치료 하고요. 했는데 차도가 별로 없으면 주사치료까지 하는 거죠.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이제 시술을 고려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맞춤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와 물리 도수 치료 이렇게 제가 나눠봤거든요. 약물 치료가 가장 흔하죠. 많이 쓰는 약들 순서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진통소염제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가 NSAID라고 하는데 진통소염제 이거 처방내면 또 환자분들이 열에 한 3, 4명 물어봐요. 원장님 이거 진통제 아닌가요? 그냥 통증만 가라앉히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웃으면서 친절하게 답해드리는데 진통 소염제예요.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있고요.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이나 뭐 가벼운 염좌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발생해서 오잖아요. 그 통증의 원인은 염증 반응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 내장증이 있으면 그 섬유륜이 찢어져 있잖아요. 그럼 찢어진 부위에 그 통증 신경이 자라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찢어진 부위에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단백질들이 막 분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경을 자극해서 아픈 거예요. 근데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일단 진통 효과를 위해서 복용을 하고 두 번째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소염 효과가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통 소염제를 처방을 할 때 환자분이 그렇게 여쭤보면 저는 하여튼 이거는 단순 진통제는 아니고 소염 효과가 있는 치료약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단순 뭐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는 순수한 진통제지만 1차적으로 처방하는 진통 소염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치료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이완제, 그 밑에 보면 또 항경련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항경련제는 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경련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발작 이런 게 있어서 온 게 아닌데 왜 항경련제를 쓰나요? 이 디스크 탈출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신경이 눌리잖아요. 근데 이 척수신경은 이제 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뇌신경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구조도 똑같고 그 구성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발작하는 사람들 항경련제 쓰잖아요. 그 발작하는 이유는 뇌신경에서 비정상적인 스파크, 전기 신호가 생겨서 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디스크 탈출이나 협착이 있어서 그 병변이 신경을 누르면 그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비정상적인 스파크, 전기 신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 다리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땡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경련제를 사용을 하면 그러한 비정상적인 스파크, 전기 신호를 차단해 주기 때문에 다리가 막 저릿저릿하고 막 전기 오는 듯한 그런 증상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항경련제를 처방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픈 경우에는 이제 잘 쓰진 않지만 마약성 진통제 또는 진통 패치도 쓰기도 하고요. 항우울제도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통증이 만성화되면 통증이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1, 2주가 아니라 뭐 6개월 이상 계속 아프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게 통증 때문에 일상이 막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그러면은 밤에 잠도 안 오고 밤에 잘 때 막 더 아프고 수면 부족에, 수면 불량에 그 몸도 기운도 다운되고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우울해지면은 당연히 통증도 더 도드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분도 이게 그 무드 상태가 굉장히 통증과 연관이 많은데, 그래서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선택적으로 항우울제도 처방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처방을 해야지 약간 우울한 감정이 가라앉고 약간 기분도 좀 좋아지면서 통증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악순환이 계속되면은 어떤 약을 써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그 협착이 생기면은 신경이 눌리잖아요. 그럼 신경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바로 혈관이 같이 있죠. 혈관. 그래서 혈관도 같이 눌립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제제, 뭐 항혈전제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해요. 그 위장약은 이제 약 먹으면 속이 쓰리니까 저희가 꼭 같이 드린 약이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볼게요. 물리치료는 이제 가장 흔히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특수기기를 사용해서 통증 부위에 적용해서 통증을 떨어뜨리는 효과.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와 다른 것은 이제 도수치료사 선생님이 해준다는 거죠. 직접 통증 부위를 눌러주고 만져줘서 압력을 줘서 자극을 가해서 이제 통증을 떨어뜨려주고, 마사지 같은 걸 해주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그 아픈 부위에. 그럼 혈액순환이 되면은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그 통증 부위의 온도가 높아지고 딱딱해져 있던 근육이 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이 말랑말랑해지면서 근육에서 오는 통증도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관절을 많이 움직여주니까 통증으로 못 움직여서 굳어버린 관절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대상을 보시면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업무도 많이 보고. 그래서 잘못된 자세, 보통 우리가 눈높이에서 해야지 좋은 자세인데 이게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 볼 때 고개를 대부분 숙입니다. 그런 자세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이 뒷목에 무리가 가서 자세가 좀 꾸부정해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이 오래돼서 만성 통증이 되신 분들 약물치료와 함께 물리치료 같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이제 다음 날부터 보통 물리치료를 시작을 해요. 수술 후에 이제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은 거동도 좀 편해지고 또 통증 부위도 회복, 그 혈액순환이 좀 되면서 회복을 촉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수 물리치료의 효과 및 장점에 대해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효과는 도수치료와 물리치료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단지 물리치료보다는 이제 도수치료 선생님이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아픈 부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관절 운동이라든지 말초신경 손상, 뭐 측만증, 협착증 다 쓸 수가 있죠.
좌골 신경통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은 그 우리 도수치료사 선생님이 실제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 잡아주고 가운데 사진 보면은 이 짐볼이라고 하죠. 공 위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잡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균형을 잡으려면은 코어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균형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보통 척추 수술이 우리가 허리, 목 이런 데가 이제 코어 근육을 우리가 이제 있는 곳을 수술하기 때문에 이 코어 근육을 잘 단련시켜서 회복을 시켜줘야지 이런 균형 잡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리고 맨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실제 도수치료사 선생님이 통증 부위를 눌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해줄 수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갈게요. 주사치료입니다. 주사치료는 신경주사 또는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 프롤로 주사, 다른 말로는 인대강화 주사, 인대강화 치료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신경주사는 디스크 내장증 또는 탈출 초기인 경우에 그 신경 독성 물질이 아까 제가 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사를 통해서 그 부어오른 신경을 가라앉혀주고 디스크가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사 치료를 그러니까 신경 주사 치료라고 해요. 신경 차단술이란 말 많이 쓰죠. 그리고 여러 마디의 병변이 있을 때 과연 이 여러 마디 중에서 어떤 마디가 지금 증상을 일으키는 게 맞는지 궁금할 때 우리가 가장 의심되는 그 신경 부위에다가 주사를 해서 반응이 있으면 이제 그 부위가 병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 중에 이제 진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신경 차단술은 한 번을 해요. 한 번을 하는데 통증이 이제 좋아졌는데 며칠 지나면 또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우리가 허리를 계속 사용하잖아요. 뭐 일도 계속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통증이 또 아플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3회에서 4회 정도 더 맞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일주일에 막 두세 번은 막 자주 맞거나 이런 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프롤로 주사는 신경 차단술과는 전혀 다른 주사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프롤로 주사는 이제 증식 치료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대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우리가 주사를 합니다. 신경이랑은 연관이 없어요. 프롤로 주사는 신경을 쪽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관절과 인대를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약해진 후관절 인대나 힘줄, 텐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약해져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인대나 힘줄이 강해지면 관절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인대나 관절이 약해서 관절에서 통증이 왔다면 이 프롤로 주사를 해서 관절과 인대를 튼튼히 해주게 되면 관절에서 온 통증이 없어지겠죠.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게 이 프롤로 주사라는 거죠. 신경주사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이제 허리 쪽에다가 주사 치료하는 자세인데, 이 환자분은 이 테이블 위에서 배를 깔고 엎드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쪽만 노출시켜 놓고 소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의사가 보시면은 요 그림에서 요 동그란 거 하얀색 통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암 방사선 장치라고 해서 실시간 방사선 장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현재 환자의 그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바늘을 꽂아 넣어서 약물을 뿌리고 나오는 거죠. 시간은 뭐 한 1, 2분이면 돼요. 간단하죠. 신경 차단술은 이제 몇 가지 그 종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이제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신경근이라고 하는 각각의 개별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요추 관절 내측지 신경지 차단술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뼈 위에다가 관절에다가 하는 주사거든요. 신경에다 하는 주사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후 관절 쪽에서 통증이 올 때, 관절 병증이 의심될 때 요 주사를 한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제 꼬리뼈 구멍에다가 주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뼈 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은 실제 이 허리 1번부터 5번 뼈가 있고 여기 척추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밑에 구멍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꼬리뼈 주사라고 꼬리뼈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약을 뿌리는 거죠. 약을 뿌리면은 이 약물이 이제 허리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리에 쫙 퍼지겠죠. 허리에 퍼지면서 흡수가 되면서 그 디스크가 찢어져 있거나 그런 염증 반응이 있는 곳에
약물에 의해서 염증이 가라앉히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은 이제 목 쪽 경추에다가 주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테이블 위에 엎드려 계신 자세에서 이번에는 이제 가슴 앞에다가 베개를 받쳐서 목을 좀 이렇게 숙입니다. 목을 숙여야지 그 주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안 방사선 장치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병변에다가 전문의가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서 약을 뿌리고 나오는 게 경추 부위 신경 주사죠. 시간은 이것도 한 1, 2분이면 돼요. 근데 이제 주사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뭐 어지럼증이나 속 오심, 뭐 이 구역질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좀 안정을 취하셨다가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경추신경 대표적인 주사는 이제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랑 마찬가지로 관절 내측지 신경 차단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제 프롤로 치료입니다. 인대 강화 주사. 이거는 이제 신경 주사 치료랑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 척추와 골반 쪽에 굉장히 많은 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대들이 느슨해지고 늘어나서 통증을 일으킨다. 관절이 자꾸만 덜그덕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부위에다가 주사를 해서 통증을 떨어뜨리는 주사를 해서 관절의 인대를 강화시켜서 통증을 떨어뜨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프롤로 치료는 일회성으로 하진 않고요. 보통 2주 간격으로 해서 4회 또는 6회 정도를 해요. 왜냐면은 이 한 번 주사할 때 어떤 바로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느슨해져 있는 인대와 관절에다가 주사를 하면은 거기에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신경주사와 다르죠. 신경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하는 주사고요. 프롤로 주사는 염증을 일부러 일으키는 주사거든요. 왜 염증을 일으키느냐? 염증을 일으키면은 인대에다가 염증을 일으키면 그 부분이 증식이 돼요. 더 생기는 거죠.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서 그 증식기를 지나서 이제 안정기로 가게 되면은 약해져 있던 얇았던 인대가 두꺼워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게 이 프롤로 주사거든요. 그래서 1회만 맞아서 효과를 보긴 좀 어렵고 한 2주 간격으로 한 4회에서 6회 정도 꾸준히 맞다 보면은 그 처음에는 염증 반응 때문에 좀 아파요. 그 맞은 부위가 오히려 허리나 관절이 더 아플 수도 있죠. 염증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그 염증기가 지나서 증식기가 오면은 이제 콜라겐이 막 생기면서 그 인대와 힘줄에 양이 볼륨이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튼튼해지는 거죠. 그 기간이 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4주에서 6주 정도 해서 우리가 몇 번은 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인대가 강화되어서 통증이 잡히고 관절이 안정화되는 그런 자가치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프롤로 주사를 맞을 때에는 보통 그 진통 소염제를 잘 복용을 안 하죠.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롤로 치료 대상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해요.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손목, 어깨. 그러니까 이 관절 쪽에도 다 쓸 수가 있고 경추 질환과 허리 질환, 그러니까 척추에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척추건 뭐 팔다리, 무릎 관절이건 다 관절이라는 것은 인대가 있고 힘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부위의 관절엔 다 생길 수가 있고 그 병변에다가 다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은 프롤로 치료 전에는 허리가 약간 비틀어져 있죠. 왜냐면은 관절이 약해진 상태니까 그래요. 그래서 관절이 약하니까 몸을 그 척추를 잘 못 잡아주고. 근데 이제 프롤로 치료를 열심히 해서 관절이 인대가 튼튼해지면은 이제 관절이 정상화되면서 이렇게 휘었던 허리나 이런 것들이 똑바르게 펴질 수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진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 시술입니다. 시술은 크게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경성형술, 풍선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고주파 수액 감소 이렇게 있어요. 신경성형술은 이제 디스크 내장증이나 뭐 디스크 탈출 초기에도 쓸 수가 있어요. 협착증일 때도 쓸 수는 있습니다. 국소 마취하고 나서 그 꼬리뼈 구멍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사 치료, 아까 신경 차단술의 원리가 그 주사 약물을 넣어서 신경의 염증 반응을 씻어내고 부종을 가라앉혀서 이제 통증을 개선시키는 건데, 이 신경 성형술도 비슷해요. 그 카테터를 넣어서 병변 부위까지 도달한 다음에 신경 주사보다 더 많은 양의 주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씻어주고 부종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개선시키는 게 바로 신경 성형술이죠. 시간은 뭐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시행하고
별다른 합병증이 없죠. 그리고 시술한 당일날도 퇴원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협착증이 심할 때는 저는 추천 잘 안 해요. 협착증이 심한 경우는 이 시술을 해도 그 압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약이 잘 퍼지지가 않아요. 퍼지지가 않고 퍼진다 하더라도 이 협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다. 그래서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저는 신경성형술은 별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디스크 병변일 때 가장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성형술 과정이에요. 꼬리뼈에 마취하고 꼬리뼈에다 이렇게 절개를 한 5mm 정도 합니다. 5mm. 그리고 나서 트로카를 넣고 꽂아놓고 카테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허리 병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 사진 보면은 요추 4번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4, 5번까지 올라가서 위치된 거 보이시죠?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그래서 약을 딱 뿌리면은 이렇게 요추 5번 신경이 쫙 염색이 되면서 약이 잘 퍼지는 게 보입니다. 이런 사진을 얻게 되면은 시술이 굉장히 잘 된 거죠. 풍선 성형술은 뭐냐? 신경 성형술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 끝에 이렇게 풍선이 달려 있는 게 풍선 성형술이에요. 어떨 때 쓰냐면요. 마찬가지로 어떤 환자가 4, 5번에 이제 뭐 디스크 협착이 있어요. 왔는데 협착이 좀 있어서 약이 잘 안 퍼질 것 같다. 그러면은 요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지금 풍선을 부풀린 모습입니다. 까맣게 동그란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풍선을 부풀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부풀려주면은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을 뿌리면 이렇게 약이 시원하게 퍼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협착증이 좀 있거나 심한 디스크 탈출증일 때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풍선을 확장시켜서 공간을 좀 얻고 그 다음에 약을 뿌리면 약이 잘 퍼지니까 효과가 더 좋아진다. 이게 풍선 성형술인 거죠. 두 번째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인데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디스크 내장증이나 초기의 디스크 탈출증일 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소 마취 합니다. 국소 마취만 하고 허리의 뒤쪽, 약간 옆구리 뒤쪽에서 접근해서 바늘을 삽입을 해가지고 디스크에 접근을 해요. 디스크까지 들어가서 그 디스크 안에다가 열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열을 가하면은 이 디스크가 제가 이제 콜라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을 가면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좀 볼륨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튀어나온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술 시간은 한 5분, 10분이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실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 사례 제 환자분이었는데요. 환자분이 이제 뭐 1년 정도 계속 아파가지고 다른 병원도 다 열심히 다니고 약만 계속 먹고 계셨던 분이에요. 진통제를 뭐 매일 먹어도 계속 불편하고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보니까 4번, 5번에 이렇게 디스크 내장증이 보이죠. 여기 하얀 부분이 디스크 그 섬유륜이 찢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시술해주면 되겠다. 왜냐면 이분은 이제 1년 동안 약 쓰고 주사치료, 물리치료 다 했는데도 통증이 안 나와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환자의 단계에 맞춤 치료를 제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술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4번, 5번에다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했고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진통제 안 끊고 이제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서 시술 실제 사진 보시면 이렇게 4번, 5번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디스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고요. 지금 특수 기구를 넣어서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열이 발생해서 디스크를 쪼그라뜨려 주는 거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디스크 안에 잘 들어간 거 확인해서 시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카테고리 척추 내시경 치료예요. 척추 내시경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방향 내시경 시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있어요. 하나는 시술, 하나는 수술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거 차이점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방향 내시경 시술은 뭐 영어로는 EN이라고 하는데요. 적응증은 요추 디스크 내장증이 좀 심한 경우라든지 디스크 탈출증인 경우에 우리가 맞춤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 장점은 국소 마취예요. 시술이랑 똑같죠.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신경 성형술이나 수액 감압술 다 국소 마취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한방향 내시경 시술도 국소 마취로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깨어 있고 환자분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의사랑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시술을 진행을 해요. 시간은 한 15분에서 뭐 좀 길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마찬가지로 당일 시술하고 퇴원도 가능하죠. 자, 한방향 내시경 시술 사례예요. 이분은 4번, 5번 디스크가 이렇게 노란색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왔죠.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 가지고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엉치까지 아팠던 분이셨죠.
한방향 내시경 시술 4번, 5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MRI를 찍었더니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가 사라졌어요. 이 밑에 단면도 사진 보시면 이 볼록 튀어나왔던 게 병변인데 이 부분이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있는 공간이 되게 넓어졌죠. 증상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요건 두 번째 다른 환자분이에요. 이분은 맨 밑에 마디 5번과 척추 1번에서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좀 튀어나왔었어요. 보시면 완전 볼록 튀어나와서 오른쪽에 엉덩이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리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도 막 저리고 땡긴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시술을 하고 나서 보면은 요 디스크가 다 녹아서 이렇게 없어진 거. 그래서 신경이 눌렸던 게 풀린 게 잘 관찰이 되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UBE,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수술이죠. 제가 전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멍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멍은 내시경이 들어가고 다른 구멍은 수술 기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1cm가 안 되는 구멍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그래서 협착증일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내시경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정상 조직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이 근육이나 뼈, 인대 손상을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부분 마취로 저는 다 진행해요. 일부 병원은 전신 마취로 한다는 병원도 있는데 저는 전신 마취보다는 부분 마취가 환자한테 좀 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분 마취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수술하고 난 당일날 오후부터 보조기하고 보행 가능하세요. 그리고 허리뿐만이 아니라 목과 등도 다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 수술할 수 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일 때 주로 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진 거죠. 왼쪽 그림 정상 보시면은 이렇게 황색 인대가 노란 색깔 인대가 이렇게 있어서 신경이 잘 보여야 되는데 협착증일 경우는 이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을 지금 심하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황색 인대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뜯어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수술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내시경이 제일 좋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정상과 협착증일 때 MRI 사진 비교한 건데요. 정상에서는 굉장히 요 신경이 있는 공간이 넓죠. 근데 협착증일 때는 굉장히 좁아져 있다.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수술을 했어요. 핀 받고 절개하고 허리를 크게 째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절개 없이 구멍만을 이용해서 충분히 협착증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일반적인 옛날 방법, 고식적 수술법, 절개 수술법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없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어렵다는 거예요. 내시경은 어렵죠. 일반적인 배우지 않은 의사는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인 거고 잘만 배워서 열심히 잘만 한다면은 장점밖에 없어요. 피부 절개 크기 비교가 안 되게 작죠. 마취 방법도 부분 마취로 가능하죠. 출혈량이 절개식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번도 저는 수혈한 적이 없어요. 양방 내시경 수술한 이후에. 그리고 정상 조직도 보존할 수가 있고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기간도 수술 당일날부터 보행이 가능한 거랑 수술 후 며칠 동안 누워있는 거랑 완전히 삶의 질이 다르겠죠. 자, 제 UBE 내시경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3번, 4번에 굉장히 심한 협착증이 있었어요. 요 척수신경이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완전 막혀 있잖아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완전히 막혀서 신경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사치료나 시술이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한방향 내시경도 할 수가 없어요.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내시경 사진이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인대, 황색 인대가 두꺼워진 게 보입니다. 이게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이걸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면 이렇게 이제 신경이 풀리기 시작해요. 신경이 잘 보이죠. 반대쪽까지도 확실하게 풀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신경이 전체적인 모습이 아주 잘 보이게 돼요. 황색 인대가 오른쪽 왼쪽에 전부가 다 제거가 되어서 신경이 완전히 풀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날 MRI를 찍으면 이렇게 협착이 있던 부위가 이렇게 넓어진다. 넓어져서 신경이 잘 지나가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부분 마취를 했고 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환자분이. 두 번째 하나 더 준비했어요. 3번, 4번, 4번, 5번. 두 마디 협착증이었어요. 그래서 화살표에 표시된 부분에서 신경이 아주 좁아져서 심하게 눌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양방향 내시경 수술 두 마디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좁아져 있던 공간이 잘 넓혀져서 신경의 흐름이 정상화되었고 신경이 잘 지나가게 되었다. 부분마 치료 역시 했고요. 한 7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환자분은 당일날 저녁부터 보조기하고 보행하셨고요. 지금 별다른 증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자, 그래서 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단계별 맞춤 치료로 이제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래서 디스크 내장증이다. 내가 병원 가서 MRI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네, 가장 좋은 맞춤 치료는 시술이죠. 이 정도에는 시술을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척추 협착증이 심해요. 목의 디스크에 이런 경우에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방향 내시경 시술 요거가 가장 좋은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허리 삐끗했대요. 약간의 염좌래요. 초기 디스크 질환, 약간 내장증 약한 정도래요. 그럴 때는 그냥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주사 치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그 하나의 질환이지만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장증부터 탈출, 터짐, 흘러내림 이렇게 여러 단계의 디스크 탈출이 있는데 내장증인 경우에는 그냥 주사 치료나 시술만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탈출일 때는 이제 시술로 했는데 차도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한방향 내시경 시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터진 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질환이어도 그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 맞춤 치료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어떻게 제가 뭐 1시간 가까이 혼자 열심히 척추 질환에 대해서 단계별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으면 보고 한번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업사이클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64세 남자입니다. 8년 전에 5, 6번 유럽 수술을 했고 4번, 5번에 추간근 협착증이 있어서 엉치뼈 통증만 있어요. 뼈가 자라서 공간이 좁아져 있다고 하는데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좋아진 방법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다른 마디를 수술을 하셨는데 그 인전 마디, 위나 아랫 마디가 또 탈이 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이 척추 수술은 통증 수술이에요. 통증 수술. 우리가 뭐 암이 있다거나 이런 암 수술은 통증 때문에 수술하는 게 아니라 물론 통증도 있죠. 하지만 통증 때문에 수술하는 게 아니라 암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척추 수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척추 수술은 디스크가 터져 있다거나 협착증이 있다거나와 상관없이 그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협착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파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아파서.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단계는 보존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런 거 있고 뭐 상위 단계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 이런 게 있는 건데 병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뭐 우리가 수술하는 거나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안 아픈 노력을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치료와 보존치료를 먼저 충분히 해보시는 게 맞고요. 그걸 해서 좋아지면 다행이신 거고 운동하고 관리하시면 되고 근데 그걸 했는데 차도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인 주사치료나 뭐 시술로 가야 되는 거고 그걸 했는데도 차도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내시경 수술 또는 유합수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변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프냐 그리고 이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해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더 질문을 받고 마칠게요. JKC님께서 디스크 및 협착증 때문에 통증은 없는데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어 넘어집니다. 이럴 경우 수술 및 양방향 수술이 필요 없는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없으면 사실 저는 수술 별로 안 권해드립니다. 수술을 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아파서 수술하는 거거든요. 아파서. 근데 통증은 별로 없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요거는 조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디스크 탈출이 심하거나 협착이 있어서 신경이 눌리잖아요. 눌리면은 신경이 망가져요. 근데 망가지는 거에 순서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아픕니다. 통증이 제일 먼저 와요. 첫 번째 증상은. 두 번째는 이제 저린 거. 그리고 전기 온다. 뭐 이런 게 먼저 와요. 그 다음에 감각신경이 망가져요. 그러면 이제 감각이 이상해지는 거죠. 막 벌레 기어가는 느낌, 이렇게 다리를 만졌는데 남의 살 같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감각신경이 망가진 거고. 그 다음에 더 진행되면은 운동신경이 망가져요. 운동신경이 망가지면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죠. 무릎에 힘이 빠진다거나 발가락 힘이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통증은 없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 경우는 척추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어떤 근육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거나.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과 진료나 이런 것들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허리에다가 칼을 대는, 허리에다가 우리가 수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서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고 아팠을 때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좋아지는 단계가 있으면 그 단계에서 이제 멈추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관리하시고 운동하시면 되는 건데, 2단계에서 안 되고 이제 더 아프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수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자세한 뭐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거나 하시면은 또 댓글 주시면은 그것도 확인해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든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갈 줄 부족할 줄 알았는데, 남을 줄 알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말씀을 좀 이것저것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양방향 내시경이라든지 한방향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이런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그런 주제 위주로 또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께 양질의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